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인간관계 심리학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사실 누구나 살면서 그런 관계 하나쯤은 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직장 상사라던가 만나고 오면 괜히 기운이 쭉 빠지는 친구. 그렇죠.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 어려운 관계의 사용 설명서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도대체 왜 삐걱거리는지, 그 안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는 다음 대화를 어떻게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네, 아주 중요한 목표네요. 재밌게도 그 자료 찻장에 아주 익숙한 개미와 비둘기 우화가 있더라고요. 아, 네. 물에 빠진 개미를 비둘기가 구해줬더니 나중에 그 개미가 사냥꾼한테서 비둘기를 구해줬다는 그 이야기요. 어릴 땐 그냥 은혜 갚아라? 이런 교훈으로만 들었는데 이게 인간관계의 거의 핵심 법칙을 담고 있다고요. 바로 그거죠. 이 우화의 핵심은 상호 의존성이에요. 자료에 인용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어떤 문장이죠?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고, 반대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도 없다. 와, 결국 우리는 서로 기대고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호 의존성. 그렇군요. 그럼 이 출발점에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마르틴 부버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까지 등장하던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라는 게 그냥 사람 사귀는 기술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네, 훨씬 근원적인 개념이죠. 부버는 인간의 삶이 만남으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만남이요? 네. 근데 여기서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에 깊은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인 거죠. 혼자서는 인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쓰는 인간이라는 한자 자체가 사람인 인자에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맞네요. 사람 사이. 말 그대로 사람 사이가 곧 인간이라는 뜻이죠. 관계를 빼면 인간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한 개인의 가치는 그가 사회랑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드러난다고요. 와,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따가 다룰 부적응적 관계라는 건 단순히 사교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정체성 위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으로 저희가 나아가게 될 겁니다. 관계가 곧 나를 설명하는 방식이니까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 관계라는 게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맺는 관계들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개별성이었죠. 네, 모든 관계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의미예요. 같은 부서 동료라도 A와의 관계랑 B와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 사람의 성격, 나와의 역사, 공유하는 경험이 다 다르니까 관계의 색깔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대체 불가능성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저는 이게 좀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옛 친구를 잃고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체가 되니까 상처를 딛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자료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물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위로받고 삶을 이어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체 불가능성은 그 사람과 만들었던 고유한 경험과 감정의 시공간은 다른 누구로도 채울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의 맛, 그 맛은 세상 어떤 유명 셰프도 재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특유의 안정감, 유머 코드, 함께 나는 비밀 같은 것들. 바로 그게 대체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자료에서도 관계가 깊을수록 대체되기가 더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군요. 고유한 경험의 영역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어서 상호 의존성과 개방성이 나옵니다. 상호 의존성은 아까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에서 봤고 개방성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 특징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모든 관계는 고유하고 개별성,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성. 우리는 그 관계에서 서로 기댈 수밖에 없어요. 상호 의존성.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개방성이 너무나 두렵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함부로 열었다가 상처받으면 대체할 수도 없으니까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와닿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특징이 진정한 만남의 희소성이군요. 그렇게 위험 부담이 크니까 진짜 깊은 만남이 드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은 사실 어떤 목적을 위한 친한 척, 괜찮은 척하는 피상적인 만남일 때가 많죠.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목적 없이 존재 자체로 기쁨을 주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그런 진정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고요. 한 사람과의 관계는 대체 불가능하다. 이 말이 새삼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직장인들의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대체 불가능한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2007년에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인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97.5%였어요. 거의 다네요. 네. 그 이유 1위가 직장 상사 동료와의 갈등으로 무려 41.2%였어요. 41.2%나요? 와, 놀랍네요. 보통은 연봉이나 복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낮은 연봉과 불안한 미래는 34.1%로 2위였어요. 이 결과가 보여주는 건 명확하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연봉이 높아도 매일 얼굴 봐야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지옥 같으면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우리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죠.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군요. 자료에 나온 정서적 외소증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애정결핍이 신차 손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죠. 보울비라는 학자가 시설 아동들을 연구했는데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도 따뜻한 스킨십이나 정서적 교류가 부족한 아이들은 성장이 더디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약해지는 걸 발견했어요. 아, 정말요? 네. 반대로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야말로 우리 몸과 마음의 필수 영양소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관계를 진단해 볼 시간입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관계들을 부적응적 인간관계라고 부르면서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었어요. 네. 마치 관계의 병을 진단하는 의사처럼요. 네,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관계 맺기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혼자 있는 걸 편하게 느끼는 회피형이 있어요. 회피형이요. 네. 이들은 사람 만나는 약속보다는 혼자 책을 보거나 영화 보는 데서 에너지를 얻죠. 타인에게 상처받는 걸 극도로 두려워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사람은 엄청 많은데 깊은 관계는 하나도 없는 피상형도 있었어요. 맞아요. SNS 친구는 수천 명인데 막상 새벽 2시에 아파서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정확해요. 바로 그 공허함이죠. 또 인간관계를 철저히 이익을 위한 거래로 보는 실리형도 있고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버리는 의존형도 있어요. 반대로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지배형도 있고요. 듣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막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런 유형을 딱지처럼 붙여버리면 오히려 관계에 더 해가 되지 않을까요? 저 부장님은 지배형이니까 원래 저래 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 이겁니다. 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동료는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네, 그는 그저 과거의 경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배형이라는 생존 전략을 쓰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당신이 자꾸 관계를 피하는 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또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회피형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이 패턴을 보는 순간 비난이 이해로 바뀌는 마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성격이 아니라 생존 패턴으로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패턴을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도 있을까요?
자료 뒷부분에 RAODE 검사라는 자가진단 도구가 소개된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던데요. 네, 바로 그게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문제 진단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니까요. RAODE요? RAOD는 사람의 행동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눈 건데요. R은 릴레이션십, 관계와 화합을 중시하는 화합형. O는 오픈니스, 자기 표현에 능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개방형. 네. D는 드라이브, 목표지향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주도형. 마지막으로 E는 exactness, 논리와 분석을 중시하는 평가형 또는 분석형을 의미해요. R, 화합형, O, 개방형, D, 주도형, E, 분석형. 이 ROD의 검사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주도형 D인데 제 파트너가 사람들과의 조화를 가장 중시하는 화합형이라면 저희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요? 자료에 나온 조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아주 좋은 예시네요. D타입과 R타입은 정말 많이 부딪히는 조합이죠. D타입 상사가 R타입 부하 직원에게 이거 내일까지 무조건 끝내세요. 이유는 묻지 말고 라고 지시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네. D타입 입각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지시지만 R타입 직원은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지? 내 감정은 무시하는 건가? 하고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관계 자체에 금이 가는 거죠. 정말 눈에 선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자료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D타입이 R타입에게 말할 때는 결론부터가 아니라 감정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감정부터요? 예를 들어 김대리 요즘 많이 힘들죠? 어려운 부탁이라 미안한데 우리 팀 전체를 위해 이 일을 내일까지 꼭 좀 마무리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의 목적, 즉 우리 팀을 위해를 설명하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주는 한마디가 R타입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라는 겁니다. 반대로 R타입은 D타입에게 보고할 때 감정적인 서론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핵심 결론과 데이터를 먼저 제시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언어로 말해주라는 거군요. 하나만 더요. 네. 만약 주목받기 좋아하는 활발한 개방형 O와 데이터와 논리를 중시하는 분석형 E가 함께 일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상극처럼 보일 수 있죠. O타입은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막 던지지만 E타입은 그 아이디어의 근거 데이터는 뭐죠? 예상 ROI는 계산해봤습니까? 라고 찬물을 끼얹기 십상이거든요. 아, 그렇죠. O타입은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E타입은 O타입이 너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죠. 이럴 때 자료의 조언은 O타입은 자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E타입이 좋아할 만한 데이터나 논리로 최소한 한 페이지라도 정리해서 보여주는 성의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E타입은 O타입의 아이디어를 바로 분석하려 들기 전에 와,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라고 일단 그 에너지와 창의성을 인정해주는 말을 먼저 건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일단 인정을 해주고. 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단순히 성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에 가깝군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타입이고 상대가 어떤 타입인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을 낙인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번역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고 다른 생존 패턴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관점의 전환부터 상대의 언어로 말하는 ROD 유형별 소통법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인간관계의 원리를 아는 건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안경이요. 네. 매일 벌어지는 수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목표 지향적인 D타입의 패턴이구나. 혹은 내가 자꾸 갈등을 피하는 건 화합을 중시하는 R타입의 성향 때문일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난과 상처 대신 이해와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당신의 삶에 직접 연결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그 중요한 관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자녀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와 ROD 유형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타입에 가까운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타입일지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를 나쁜 사람이 아닌
그저 나와 다른 패턴과 언어를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그와 나누게 될 다음 대화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